이 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수 ESG 경영연구소장님께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긍정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으로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이후에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제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국가별로 ESG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라든가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ESG에 대한 관심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다시 상당히 회복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그런 보이스들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아젠다 47에 보면 몇 가지 ESG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ESG 투자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ESG 투자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지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줄여서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석연료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보조금지급과 같은 것들은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EU도 비슷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U위원회는 올해 2월에 규제 단순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ESG 규제들을 모두 Stop the Clock,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하겠다는 의미의 Stop the Clock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영내 기업들에 대해서 ESG 공시도 2년을 연기하고요. 그리고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전략경영학회 학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는 다소 강력한 주장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장의 안티 ES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안티 ESG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특히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ESG 투자를 주도하는 10개 금융기관을 제재하기도 했고요. 384개 투자 펀드들에 대해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안티 ESG 보이스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ESG가 이러다가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안티 ESG 보이스들이 단지 보이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증권법을 개정해서 증권법 내에서 Security Exchange Act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과 관련된 사무소 또는 유사 사무소를 폐쇄하고 나스닥의 이사회 다양성 규칙을 철폐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꽤 주목해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가 ESG 담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6월에 연방 하원에서도 ESG 담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ESG에 대한 안티 보이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가 입각하기 전부터도 이미 ESG 담합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면 미국 법무부에서는 3대 자산운용사들의 ESG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탈탄소 이니셔티브와 같은 것들입니다. 탈탄소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탈탄소 이니셔티브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탈탄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게 되면 이론상 그렇습니다. 탈탄소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석탄 발전을 하는 기업들의 보험을 못 들어주게 됩니다. 너도 나도 보험을 못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외국계 보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외국계 보험사는 국내 보험사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으니까 금액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이니시에이션이 됐고 그리고 비용이 증가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담합에 대한 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죠. ESG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ESG가 유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ESG가 좋다고 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높은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무턱대고 ESG 활동을 도입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티 ESG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옴니버스 패키지가 이렇게 발표됐을 때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빠르게 정거점을 회복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고점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안티 ESG 보이스에 대해서 하나는 그 투트랙 전략이 눈에 띕니다.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을 살펴보면요, 지속가능성 스튜어드십 정책이나 체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ESG 정책을 도입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ESG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전략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모든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ESG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정책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투자 기법들을 반영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ESG를 반영하는 투자 기법들입니다. 이러한 옵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투자 기관들은 본인들에게 가해지는 프레셔를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프랙티스 해왔던 ESG 정책이라든가 전략들의 경우에는 금융사만 하더라도 일방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 중에 하나는 다수의 금융사들이 탄소 중립과 같은 넷제로 타겟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UBS나 HSBC,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조차도 탄소 중립 목표를 연기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의 탄소 중립 전략의 연기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ESG가 위축되거나 또는 ESG 전략이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시장 수용성을 높여서 ESG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 ESG 자산 규모는 2030년경 4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만약 ESG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면 아마 이러한 규모들은 예측되기가 어렵겠죠. 생각보다 ESG와 관련된 투자 시장들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이후에 제도화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조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정 작업들은 시장에서는 약 2032년 또는 3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별로 제도화 수준이라든가 진행 속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ESG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2032년 또는 35년까지는 이러한 조정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를 자세히 살펴보시죠. 옴니버스 패키지에 보면 ESG와 관련된 정보 공개 지표들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줄이는지를 살펴봤더니 정성적이거나 서술적인 내용들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반서술형을 줄이고 오히려 정량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성적이거나 서술적인 모호한 내용들을 줄이게 되면 기업들은 프랙티스하기가 훨씬 더 유용해집니다. 정량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기업들이 명확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결국에 옴니버스 패키지와 같은 것들도 ESG 정책 또는 공시 정책의 후퇴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시장에서 제도화 과정에서 조정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히려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일련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U에서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현황들을 살펴보면 EU에 ESG와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묶어놓은 것들을 그린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린딜과 관련된 그런 입법 현황들을 보면 총 74개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0개 규제가 이미 채택이 완료돼서 실행에 들어갔고요. 잠정적으로 합의된 게 20개, 그리고 현재 증행 중인 규제들이 12개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4개 규제 중에 60개 규제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죠. 물론 일부 규제들에 대해서는 폐기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규제가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는 규제들이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러한 그 일부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라든가 또는 연기와 같은 그런 조치들은 시장의 수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보이스들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그런 법안들을 살펴보면 총 5,254건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약 800건 정도가, 약 5,000건 중에 800건 정도가 누군가가 요청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분들께서 내추럴하게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정리를 해봤더니 ESG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것들을 법이나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연 ESG가 하나의 특별한 주제나 이슈가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은 법들을 5천여 개의 법들을 이니시에이팅을 했는데 발의를 했는데 정리를 해놓고 봤더니 어떤 형태로든 ESG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ESG가 상당 부분 제도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심을 받는 ESG 규제로는 ESG 공시와 관련된 규제들이 있는데요. 강훈식 의원실과 김남근, 박상현 그리고 한민수 의원실에서 관련된 법안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서도 ESG와 관련된 그런 공시 규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이 ESG 공시가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발의된 그리고 시행에 들어간 ESG 규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기존에는 보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망 실사법,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은 공급망 실사법을 적용하고 다른 업종은 적용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ESG 공시법,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ESG 규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규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벌채법, 배터리 규제법과 같이 특정 업종이나 산업과 국한된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발의되는 법들을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 단위의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나니까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기 부침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ESG가 다소 후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법 체계만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깊숙한 단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일례로 디지털 패스포트에 대한 규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순환경제 실행계획 안에 에코디자인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업종별로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정, 순환 섬유 전략 그리고 각종 업종별 디테일한 그런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유럽에서는 가이아-X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업별로 만들어지는 ESG 데이터들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즈해서 최종 엔드 프로덕트에 부착해서 유통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지와 같은 가이아-X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DPP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라노스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코디자인 규정입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ESG 규제 중에 제품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에코디자인 규정은 약 8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17개 조항이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 디지털 여권 제품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4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정보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어떤 그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ESG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늦추거나 또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출 중심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제들에 대한 대응 시점을 늦췄을 때 과연 우리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DPP 규제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미 DPP 규제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이아-X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구체적으로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자동차 산업의 카타나 프로젝트 그리고 각종 제조업체들에 대한 매뉴팩처링 X 프로젝트들이 인더스트리별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도를 조절해서 나중에 따라가게 된다면 어쩌면 더 큰 갭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규제 타임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규제들을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규제들이 대부분 실제 이 규제들이 발의가 됐지만 페널티가 적용되거나 강력하게 실행돼서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 이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과 8년, 9년이 되면 그 규제에 대한 임팩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임팩트가 현 시점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도를 현 단계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보면 기업들이 그간 해왔던 ESG 프랙티스에 대해서 많은 챌린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논란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그런 정책의 속도를 낮추게 된다면 그간 사실은 그 퍼포먼스에 대한 갭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주장하거나 기대했던 것들과 실제 퍼포먼스 간에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 노력해서 이 퍼포먼스 갭을 메꾸는 게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보면 이미 탄소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합의들이 이미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조절에 대한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ESG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타임라인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탄소로 국한해서 넷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목표 도달 시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들은 이 시점에는 다들 도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부 속도를 늦추고 나중에 탄소 중립을 성과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성과를 급격하게 높이고 시간이 지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성과들을 조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속도 조절에 대한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들을 빨리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시장의 아포투니티를 믿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빨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기업일수록 더 좋은 시장 기회 요인이 있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속도를 늦추는 게 잘못됐다라는 주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술의 진보가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과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LED 등 같은 경우에도 LED 등 하나에 몇만 원씩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술의 진보가 있게 된다면 탄소 중립도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주장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그런데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G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규제들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3차 벤더에 대한 트레이서빌리티 구축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규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1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날에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 지금 보는 내용은 윈드 터빈에 대한 그런 제조 기업들입니다. 풍력 제조 기업들을 보면 글로벌 탑10 그런 풍력 제조 기업들 중에 글로벌 탑10 중에 무려 6개 기업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솔라파워는요? 솔라파워 시장은 글로벌 탑10 중에 8개 기업이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아포투니티를 믿을 것인지 또는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리스크를 해치하는 것을 믿을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지금과 같이 저성장 기조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성장 동력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ESG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합의가 덜 된 ESG 주제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ESG 중에서 G는 법 체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E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S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글로벌한 상당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ESG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국제적인 정세들을 살펴볼 때 다양한 ESG 주제들 가운데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빌드업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급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ESG 분야의 이슈들은 제조 원천 기업에게 있지 않고 그 협력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ESG 정책이나 이런 규제들을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도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절한 적기에 ESG 성과를 도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에 대한 퍼포먼스를 맞춰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노동 상품 규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ESG 공시 규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노동 상품 규제나 ESG 공시 규제와 같이 임박한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ESG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 340여 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도 그중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대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몇 년간 조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길이고 오히려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갭들을 줄여가는 게 장기적인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ESG가 많이 유행하던 시절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지상에서 신문 1면에서 ESG가 다뤄졌고요. 그리고 9시 뉴스의 프라임 타임에 첫 번째 기사로 ESG가 다뤄졌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불과 7, 8개월 만에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속도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업들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하는 우리 기업들이 되고 또 정부의 정책도 이런 방향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